방금 소개받은 김동현입니다. 저는 문학평론인데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무슨 개발사야? 라는데, 제 주요 전공이 지역 로컬리티입니다. 지역 문화사와 관련된 공부들을 해가고 있고요. 신기, 그리고, 제국주의 팽창,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이기도 하고, 제주에서 활동하니까, 제주라는 곳을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한국이 아니라 동아시아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공부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부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개발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제 고민들을 털어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되게 긴장이 돼요. 이게 이 시계가 심장 박동수가 막 뛰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영권 선생님도 계시고, 강봉수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저보다 더 개발사와 관련돼서 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은 긴장됩니다만, 제가 평소 생각하는 질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일종의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 하게 되면 어떤 얘기 해야 되냐면, 50년대는 어떻고, 60년대는 어떻고, 70년대는 어땠고, 그리고 그 개발이 일어났을 때 지역 주민들은 그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개발사라는 부분들을 좀 그런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꺼주면 돼, 이것만. 요것만. 네, 이게 돔나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됐어요. 그렇죠. 뚜껑 열리는 돔나이트가 들어오고 영업을 종료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네, 그렇습니다. 개발과 근대화 프로젝트입니다. 부제를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개발만의 이야기인가, 경제 영역에 국한되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겁니다.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는 일종의 쌍생학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개발사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제국주의 팽창이라는 게 있죠. 일본 제국주의 팽창, 다른 민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식민주의 개발이라는 성장 이데올로기를 다른 지역에 이식하는 과정이기도 했죠. 즉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본 자본주의로 제도로서의 편입이었습니다. 공건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일본식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공권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랑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경향 속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1920년, 30년대 금광 열풍이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열망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흥 자본가들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그걸 일본 제국주의라고 식민주의라고 하는 개발, 성장 이데올로기가 이식되었던 과정, 이건 똑같습니다. 유럽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남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는 유럽 부흥 프로젝트가 일어납니다. 유럽 부흥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되고, 동아시아에서도 개발 프로젝트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유럽에서의 개발 프로젝트와 동아시아에서의 개발 프로젝트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결국 이제 이런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대결 양상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냉전 체제에서의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주축 국가를 상대로 한 결국은 자신의 진영의 어떤 대결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 담론들이 이식되어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회학 연구를 통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개발이라는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체제 대결로서의 이 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큰 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역에서 개발 문제도 제주라고 하는 이 좁은 지역에 북한에서 개발이라는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이냐 성장이냐 결국은 자본주의 제도에 편입되는 관점. 우리가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의 편입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적 성장이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내정 체제에 있어서는 미국적 자본주의적 성장이라고 하는 체제 대결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사로서의 개발 경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국가 단위의 개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리고 지역계의 개발은 그 국가 단위 하부에서의 개발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 개발을, 제주라고 하는 이곳이 정근대되었고, 그리고 문명화되지 않았고, 근대화되지 않았던 곳에서 길을 닦고, 물이 들어오고, 그걸 흔히 이제 길의 혁명, 물의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제주 도지에 보면 1960년대를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명명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러고 보면 결국은 제주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지만 제주라고 하는 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좋으나 싫으나 세계체제로서 자본주의에 편입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개발의 문제, 특히 지역에서 개발 문제, 그리고 이 개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개발과 저항하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겠죠. 여러분 언뜻 떠올리면 국가, 자본이 있죠. 그럼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존재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발과 저항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개발을 내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을 무기로 삼기도 하고, 또한 그 저항의 세력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들은 일정한 개발주의 논리들, 근대화 논리들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다종다기한 양상으로 개발의 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발이냐 저항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로 제조개발사를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금이야 국제자유도시 문제 많지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국가 그리고 이 제주도정이라고 하는 이 행정체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도입해 왔고,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시민사회 세력에서의 국제자유도시에는 거부, 반대 움직임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신성사에 그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그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 개별적인 민중들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그 시간대 속에서 우리 민중의 삶을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세세하게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개발은 이렇게 됐고 우리는 그걸 반대해 왔어 라고 하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체제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편입되는 과정으로서의 개발, 조금은 시야를 좀 넓혀서 이 개발이라는 문제를 보게 되고, 거기에는 다분히 국가라는 이름의 동원, 그리고 배제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경유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동원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동원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배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중원관광단지만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배제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80년대 들어서서 가장 많은 논리들 중에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만, 87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민주화 운동 그리고 헌법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한 이슈였지만, 각 지역에서 주민주체 개발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80년대까지 축적되었던 박정희식 국가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는 민주화 바람 속에서 호소하게 되는 계기로 작동했다는 것.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 체제로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국가의 강요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다종다기한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래서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국가라는 이름의 동원과 배제라고 한 이 시간대를 우리는 동시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동시적 경험 속에 때로는 분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발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죠. 뭐 조선시대 식민지 시대에는 너무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1945년 체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미국 냉전 구도 속에 냉전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게 1945년 8월 10월 해방 이후부터죠. 그런데 이 냉전 체제에 진입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해방기에 굉장히 중요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웨드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입니다. 이 웨드마이어가 누구냐면 주중 미군 사령관 중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 웨드마이어가 1947년 7월 16일 중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하고 8월 26일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9월 3일 출국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한국에 왔다 가요. 그래서 웨드마이어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 원조 경제, 조선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94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냐? 이 웨드마이어가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뻐서 아니죠.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제 원조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고 그 경제 원조 개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은 누구의 승인사항입니까? 미 의회의 승인사항.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식 원조 경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결정하고 그리고 추진됐다는 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초기에 미군정 시기에 하지 중장의 생각과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국방부와 국무부의 조선에 대한 정책적인 차이가 견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 국방부 입장, 그죠? 요즘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입장과 국무부는 대단히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웨드마이어의 이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웨드마이어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웨드마이어 이름 보고서는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 계획의 그야말로 원조격이 됩니다. 당시 시대상을 잠깐 보죠. 왜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주중 사령관이었던 웨드마이어라고 하는 장성을 한국에 보냈을까? 트루먼이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1차 미소 공의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의,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건 한반도의 이 독립 그리고 정치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거죠. 이미 신탁통치냐 반탁이냐 막 격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반도의 독립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앞으로 이 조선반도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국제적인 협상의 테이블이 미소공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의 논의 테이블을 논의를 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1차 미소공의는 결렬이 되고요. 47년에 2차 미소공의가 시작되려던 때 당시 우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반탁이죠. 그러니까 신탁 통치안에 대한 신탁과 반탁이라고 하는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 우파들의 격렬한 방해 때문에 사실상 그죠? 왜 소련하고 얘기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렬돼요. 근데 7월 달에 중국의 상황을 보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는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누가 이기고 있어요? 모택동에 이끄는 공산당이 점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위로는 소련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특히 동아시아에 있었을 미국 패권과 관련해서 이 아시아, 조선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트루먼은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전략적 중요성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 일본을 선택합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이어지는 미국 미일 안보 조약과 관련된 미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이해관계와도 출발이 여기서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군사 보장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아시아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 소련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와의 대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 미국이 원조 경제를 통하는 단순하게 군사력으로만으로는 이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원조 정책에 대한 정책들로 급선회하게 됩니다. 그 급선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웨드마이어라는 사람이 와서 결국은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 이 웨드마이어 보고서 이런 얘기합니다. 공산주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 위협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체제 대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경제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근대화 된다, 발전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당시에 세계에 있었던 미국의 패권 전략과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안보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결국 경제는 국가 안보죠. 그러면 경제가 국가 안보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에서의 개발은 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지 않으면 개발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웨드마이어가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안호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중에 이름 없는 이창진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 편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보이시죠? 독립이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니 해방이니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방 이후에 물가 폭등 그리고 경제적인 불필 혼란 처해 있는 민중들의 생활고가 파탄 지경에 이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걸 가만히 놔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있지요. 민중들이. 그럼 불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 국무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런 식으로 경제적 경제난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에 민중들의 분노는 뭘로? 사회주의 세력과의 결집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개발사 문제를 봐야 되죠. 그래서 토지제도 문제 있죠. 해방에 산업 정책 문제 있죠. 물가 상승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개발의 문제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4.3을 이제는 폭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누군가가 4.3은 공산 반란이야. 4.3 폭동이 하면 지금 아마 유족교에서 먼저 나서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4.3은 이데올로기적인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923년에 제주에서 오사카 직항노선이 생겨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미가이 마이와 근대환이라고 하는 이 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주에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일본 오사카로 가요. 오사카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거기 물론 오사카로 와서 제주 사람들이 느꼈던 게 첫 번째 민족적 차별을 느꼈겠죠. 그리고 뭘 느꼈겠습니까? 계급적 차별을 느꼈겠죠. 이런 이중의 차별을 느끼면서 많은 조선의 제주의 청년들이 뭘 받아들입니까? 사회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김명식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 어떤 체제를 극복하고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이념으로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식민지 시기에 우리는 경성의 경제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의 근대를 경성의 근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제주의 식민지 조선 제주의 근대는 경성의 근대가 아니라 일본 제국의 근대이자 오사카의 근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사카 가서 가죠. 그러니까 예오로 고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면 자발적인 상호 부조와 원조를 하죠. 우리 다 아지 않습니까? 제1교포들의 여러 가지.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식민주의의 팽창은 사실상 오랫동안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 식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해방이 딱 됐어요. 미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뭐가 생깁니까? 일본인들은 일본인이에요. 하지만 일본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이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재산 반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재산 반입 문제가 뭐 당시 100엔인가 아주 적은 금액만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경제적 성장을 했던 사람들,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오사카라고 하는 이 상호 구조와 도움으로 통해서 이 제주의 경제가 돌고 왔던 이 제주의 경제권이 붕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3의 도화선이 된 것 중에 복시환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법안에 일수선 배를 딱 끌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경찰들한테 걸리죠. 그러면 경찰들이 걸려서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경찰들이 압수합니다. 그래서 당시 감찰청장도 연루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경찰에 들어오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4.3이라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4.3이라는 문제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대립, 해방 뒤에 어떤 뭐 친일파, 뭐 미군정, 야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 여건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시면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는 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의 미시적인 영역까지 아주 강력한 힘을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삼천리 금수강산 중 제일 좋은 곳이 여기요. 근데 애석하게도 반동분자들이 남의 나라 국기를 달고 또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하고 있다. 먼저 제주도를 보이시나요? 먼저 제주도를 완전한 평화로 만든 후에 다시 전라도를 가면서 숙청하면서 38선을 존재하고 낙원의 정부를 세웁시다. 모두 힘을 합쳐 제주도를 꿈과 같은 새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1949년 4월 9일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 발언은 1959년 8월 4일의 발언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겠죠. 누굴까요? 이 사람. 이승만이 1949년 4월 9일에 제주에 와서 낙원의 정부를 세우자 그 재건이라고 하는 이슈를 1949년 4월 9일에 합니다. 여러분 1949년 4월 9일의 시간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1948년 10월 중순부터 초토화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초토화작전이 시작되면 4월 9일이면 이미 초토화작전, 이승만 정부나 미군정 입장에서는 사실상 진압이 종료되고 이미 투벌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4월 9일 올 수 있는 거죠. 이 발언을 단덕정 광장에서 합니다. 근데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죠.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3만 명이 넘는 희생 중에 80% 정도가 어느 기간에 희생됐느냐? 초토화작전 3개월 동안 희생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우리는 절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절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절멸을 가져오게 되는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바로 이승만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평화의 낙토를 건설한다. 이 평화의 낙토를 건설한다, 이 건설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결국 뭡니까? 경제적 성장, 발전, 근대화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이슈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 있죠. 이상하죠? 왜 하필 그 시점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주의 경제 개발이라는 게 단순하게 60년대 박정희의 창안이 아니라 이승만으로부터 비롯된 4.3 이후의 재건운동에서부터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시작들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개발의 문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물론 지금은 60년대, 70년대 국가주도 그리고 대규모 자본을 하는
그 동원의 경제 개발은 이미 끝났죠. 이미 우리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자유주의 여러 가지의 어떤 세계 체제 속에서 글로벌 경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가 맞닥뜨리고 있는 개발의 문제, 여전히 성장과 발전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야, 좀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성장 우선주의냐, 환경 우선주의냐라고 하는 대립이 아니라 그 개발의 과정에 영역을 차분차분 따져보고 그 개발을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동력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 토벌 당했던 사람들, 제주 사람들은 귀신 동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3이라고 한 절별이 가능해졌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방공국가의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비인간이고, 그죠? 비국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국민이고 비인간이니까 그렇게 무수한 살상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들도 사람이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질문을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니고 비인간이고 비국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살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뭘 느껴요?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죠. 그러면 결국 그러한 폭력적인 이 과정 속에서 다시금 등장한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원해서 하는 재건이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건설이 아니라 국가와 그리고 그 권력에 의한 지역의 지리를 다시금 편상하는, 재편상하는 소위 말하면 또 다른 폭력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폭력의 연장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개발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죠. 뭐 근대, 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방공국가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은 미국식 근대가 이식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식 근대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은 그 미국식 근대가 만들어낸 그 기반 위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건 식민지 근대, 식민지 근대라고 하는 것과 분단 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대, 이 두 가지의 근대, 식민지 근대와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근대 두 가지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제주 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민주의 유산, 자본주의의 폭력적 재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개발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성장이 되자, 근대화되자, 문명이 되자, 발전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폭력의 또 다른 재현 양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저는 이걸 4.3 이후에 4.3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4.3이 끝났냐?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4.3이라고 하는 물리적 폭력은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4.3을 작동하게 했던, 즉 배제하고 비국민으로 명명하고 그들을 비인간으로 규정하고 했던 이 논리들이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알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대적 이 개발 60년대부터 시작된 제주 개발의 과정 속에서 그 논리가 비슷하게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개발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무엇이었는가라고 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개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주라고 하는 곳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제주 부지 왜 제주만 보느냐 이렇게 하지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화상도의 작가 김석범 선생이 우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자기는 4.3이라는 깊은 우물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4.3이라는 깊은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물을 깊이 파면 저 반대편에 나오는 것처럼 4.3이라는 우물을 깊이 파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 역사라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와
맞닿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전 마찬가지예요. 제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다 보면 단순하게 제주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세계 체제 속에서 이 조만한 섬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 들여다보면 결국 무슨 문제? 세계사의 문제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를 연구하는 건 결국은 세계사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개발의 문제를 다시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제주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건 냉전 체제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전 이걸 동아시아라고 하는 동시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재편성됩니다. 남미만 해도 똑같죠. 남미 누가입니다.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자 스페인 그리고 유럽의 자본주의가 가면서 거기에 있는 지리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국가나 권력과 자본에서 다 바꿔버리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쓰면 원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의 폭력과 학살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제주에서 벌어진 개발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야 제주의 문제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사적인 시각으로 개발이 갖고 있는 근대라고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몸을 규정하는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 체제 이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서 개발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제주 개발의 문제를 볼 수 있다. 저는 여전히 그런 겁니다. 5.16도로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여전히 제주에서는 박정희 향수가 여전합니다. 네. 그죠? 제2도지사를 지냈던 신구범 지사가 예전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삼다수병을, 나중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다수병을 딱 들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삼다수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승생 수원지를 지어놓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발전, 제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데에는 박정희가 있다. 그리고 신제주도 마찬가지죠.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신제주가 도로가 넓죠. 원래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았대. 그러니까 박정희가 초도순시 와서 임지야, 도로가 이렇게 작아. 너 늘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야, 박정희라는 사람이 맞나? 해안이 있어. 이게 마치 신화처럼 전설처럼 내려져 옵니다. 그러면 박정희 신화라고 하는 것들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도 개발의 문제를 다시금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전히 박정희라는 사람은 문제적 인간이죠. 문제적 인간이 생각입니다. 이승만도 뭐 국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세력들도 있고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뭐 공과 과 이런 얘기합니다. 특히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박정희식의 경제 성장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근대화를 이룩한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따져보면 박정희라는 사람의 단독적인 창작물이 아닙니다. 미국의 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 아시아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은 미국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스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경제성장 단계론에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아시아 국가의 발전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왜 필요하냐? 공산주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원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뻐서 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65년도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정희 경제개발 정책의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 외자 도입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돈이 없어요. 경제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종잣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김종필, JP가 일본으로 가서 유상 3억, 유상 2억 해가지고 일본과 한일협정을 하게 되죠. 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자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개발 정책에서 가장 첫 번째 실현됐던 행정적 조치라고 감안한다면 저는 이것이 뭐냐? 바로 미국 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했던 이 미국 원조 정책,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 미국의 문제가
제주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 생각할 수 없다고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안보를 전공하는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야말로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다. 휴전선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도가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다. 왜일까요?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안보의 입장에서는 강정 해군기지는 당연히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2공항도 당연히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강정의 문제, 공항의 문제, 이걸 개발 문제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우리의 대응이 굉장히 선택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보라고 하는 것과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대응, 선택지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결국 뭡니까?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급조된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쿠데타라고 하는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식이 뭡니까?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자격으로 지방을 방문합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제주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가장 먼저 온 사람, 먼저 방문한 지역이 제주입니다. 당시 그때 누구를 임명하냐면 김영관이라고 하는 해군 준장을 제주도지사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늘도 인터넷 신문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 김영관이야말로 해안이 있고 현명한 도지사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그 김영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박정희에 대한 제주에 대한 개발 정책이 건의되기 했다라고 스스로 자서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혁명, 무대혁명, 1횡단도로, 2횡단도로, 그리고 어승생 수원지. 이게 김영관의 작품이다라고 본인이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김영관의 잊혀진 이름이, 한동안 잊혀졌던 김영관의 이름이 강정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합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가보시면 큰 복합문화센터가 있죠. 김영관 센터입니다.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정말 아이러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영관, 박정희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 제주의 물질적인 부의 창출 이런 거에 대한 환호하는 세력도 있지만 과연 강정 해군기지의 그 김영관 복합문화센터라고 한 이름이 명명된 것이 상징하듯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뭐야? 이 제주랑 로컬에는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또다시 좀 성찰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제남신문입니다. 76년인가? 그런데, 이 박정희 창가입니다. 보면 박 대통령 내도 약지. 박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제주도를 찾았는지 쭉 합니다. 박정희가 지방 방문에서 가장 많은 방문이 제주입니다. 제일 많이 왔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온 것도 제주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76년도에 제주의 한 신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 구단의 지원, 도민 의지 결속, 어승생 수원지, 대동맥 표장을 횡단도로, 물의 혁명, 길의 혁명 보이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박정희야말로 제주 개발의 창안자고 제주 근대화의 선구자라고 하는 인식이 76년도 10년 중반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과연 그럴까?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5.16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국토건설단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국토건설단 얘기 말씀드릴 텐데 국토건설단 이게 쉽게 말하면 깡패들 들여다가 5.16도로 건설하느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GDP가 $100도 안 되던 시절에
동원할 수 있는 거는 국민 동원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1939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내렸던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배운 거예요. 박정희 근대는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 근대를 카피하고 모방한 겁니다. 그리고 거슬러 가면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아베 그 외할아버지죠.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했던 만주국의 근대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새마을, 그다음에 우리 국민체조 하셨죠? 다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이죠.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연배들 쭉 보니까 다 국민체조 하셨죠? 네. 국민체조의 시작이 만주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왜 국민의 체력 증진이 결국은 총동원 체제에서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이 근대라고 하는 것들, 박정희식 근대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을 좀 들여다보면 제주라는 것도 이게 박정희 창안이 아니에요. 일주도로 만드는데도 국가의 자본에 의해서만 된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동원합니다. 근데 그 동원했던 거 기록들을 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균열이 생겨요. 나가기 싫고 힘들다, 불평불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목소리들은 기억하지 않고 야, 일주도로 건설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가서 자발적으로 막 이런 얘기하죠. 실제로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이었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5.16 혁명 이후니까 1961년 이후에 제주도에서 발행됐던 제주도지라고 하는 서문입니다. 이 서문을 누가 썼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영관 도지사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5.16 혁명 이후 제주도는 장래를 촉망받는 섬으로 전 국민의 시청에 압도되고 있다. 구정부로부터 서자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의 안전에서 지금 혁명정부의 과감한 손이 그동안 파묻혀온 숱한 비밀을 발굴해 가고 있다. 실로 지금 제주도민들은 일찍이 없던 열망의 눈초리를 혁명정부의 과업에 모으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오랜 꿈의 실현을 위하여 낙포 제주 개발의 대명제 앞에 손발을 걷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김영구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 박정희식 근대화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제주도민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낸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묘한 균열들이 확인됩니다. 그 묘한 균열들이 어떤 거냐? 당시 지식인들의 일종의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 잘 아는 하와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와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하와이라는 게 나중에 발전된 뭐합니까? 홍콩, 싱가포르 뭐 섞어서 홍가포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하와이든 홍콩이든 싱가포르라고 하는 근대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제주를 뭐로 삼아요? 아직 근대화가 되지 않은 비문명화된 지역으로 제주를 상정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경제, 국가, 자본. 그럼 이런 것들 속에서 당시 제주도민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건 되게 오래됐습니다. 사삼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삼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개발 문제를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아니, 빨갱이라면서요. 제주도 저 30만 노민들은 없어져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평화로운 낙후를 건설합시다. 라고 하는 멘탈리티를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평화로운 낙후를 건설하자 할 때 그렇게 동원됐던 사람들은 누구고
그리고 바로 몇 해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건 또 뭐지? 아니, 국가라는 이 존재가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국가가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가 주도에 의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60년대에 제주도에서 발행됐던 여러 가지 신문 자료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만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자료들은 많이 없고요. 관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관변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미묘한 균열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럼 그 균열들이 뭘까라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개발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평화로운 낙도 건설을 하니까 갑자기 뭐가 없어져요. 그렇게 몇 해 전에 죽었는데 그 죽음의 기억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일종의 블랙홀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현경이라는 작가가 참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태우리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초원은 아직도 서울 밖에 존재하고 해변의 법으로 비켜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보순만 노인 태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원에 있습니다. 근데 뭐요? 해변의 법 질서부터 벗어난 곳이다. 그리고 해변의 법이 초원의 법 질서를, 초원을 토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원과 해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지대를 상상할 수 있죠. 초원은 해변의 법을 거부하는 지대입니다. 해변은 뭐냐? 스스로가 법을 선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권력은 두 가지의 이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뭐냐면 그 제정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워요. 제가 여기서 만들게요. 제가 권력이면 안경 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나가게 만들어야죠.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초원에, 제주 사람들은 초원에서 그 해변의 법 질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삼이라는 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해변이라는 시간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근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곳이고, 이 초원이라고 하는 건 그것들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상상하고자 했던 일종의 근대적 시간과 법의 예외지대라는 걸 쓰는데, 그래서 결국 해변과 초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도 사삼을 그냥 국가폭력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희생당했다, 이 정말 물리적 폭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변의 질서, 해변의 법을 거부하고 초원에서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역동적인 힘, 이걸 사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할 때 우리는 뭐에 대한 문제? 개발의 문제도 다시금 볼 수 있다. 개발과 문제를 할 때 그러면 제주의 지식인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이 사진 속 얼굴은 누구냐면 그럼 부종효 선생입니다. 만장굴을 처음 발견하고요. 한라산을 200번도 넘게 올라갔고요. 제주의 민속과 자연에 대한 지대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제주도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기억합니다. 한라를 보는 부종효 기념대회도 하고 그러죠. 학술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종효 선생이 70년대 쓴 글을 보면 이거 딱 보세요. 64년 8월에 제주신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자, 혁명 정부 당시에 전 김영관 지사의 업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입법부가 본도 개발에 큰 관심과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이용하여야만 5년, 10년 후에는 살기 좋은 낙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망각의 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개발만 한다면 제2의 하와이는 능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제주의 식물을 사랑하고 한라산을 사랑하고 만장굴을 발견하고 제주적인 것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논의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종묘를 기념한 부종묘 기념사 앞에서 이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이걸 설명하면 당시 70, 60년대라고 하는 상황을 살아야만 했던 사삼을 겪고 60년대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해야 했던 지식인의 분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멸이라고 하는 건 국가로부터 국민의 대접을 받지 못한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개발은 우리가 그동안 비국민으로 치부되었던 배제의 시간 속에 살았던 제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는 인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부종효 선생만 이런 게 아니라요. 민속학자 진성기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분들은 제주 민속의 1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글을 후학들이 읽고 제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왜 이랬을까? 이걸 저는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대에 결박된 지식인의 한계라고 보고 싶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64년도에 일어난 제주도 문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작은 좌담회가 열립니다. 근데 제주 제목이 뭐냐면 제주 개발과 학술 자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열리는데 당시 몇몇을 보시면 정한숙, 김태능, 이숙영 이런 사람들은 정한숙, 이숙영 서울 육지 사람이에요. 이숙영은 언어학의 거두죠. 정한숙은 소설가기를 합니다. 최정수 교육감, 이치근이라고 제주도 공보과에 근무한 나중에 서예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양중혜 씨 이런 제주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민속학회일이 필요하다. 서울의 시선에서는 제주의 민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민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주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불행하게도 60년대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걸 단순하게 제주가 개발되니까 제주적인 것을 지키자라고 하는 저항의 목소리를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열증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명과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열망들과 그 절멸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기억을 동시에 안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 그 한계들을 우리가 잘 읽어가야 되고 민속과 관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민속만은 안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민속의 새로운 창안,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저는 민속, 제주 민속 또는 제주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면 결국 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의 상당수 많습니다. 그게 뭐냐? 국가라고 하는 개발, 그리고 민속, 자원으로서의 제주적인 이국성,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만들어진 민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야? 민속이 어디에 개발? 관광에 이바지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60년대라는 시간에서 뭐가 나와요? 제주도 문화상도 만들어야 돼. 제주도 민속학회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제주문학, 제주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분열증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들의 문제들. 그리고 이런 지식인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지식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개발이라고 하는 국가주도의 개발과 자본의 힘에 대해서 그 거대한 시간 속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도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일종의 딜레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도 개발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곤혹스럽습니다. 여전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무조건 개발과 저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만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점들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 매체 이런 데서 개발에 대한 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개발에 대한 기대감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크.
케이블카 얘기합니다. 보면 한라산 정상까지 뭘 만든대요? 케이블카를 만든다. 근데 제목이 뭡니까? 케이블카를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도민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제주지역 언론에서 도민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제주도의 도민들의 꿈이었을까요? 제주도민의 꿈으로 포장되었고 제주도민의 꿈이 되어야만 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 한라산의 케이블카가 가설된다면 오랜 도민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던 것이 현실로서 익어가고 있다. 그럼 뭡니까? 여기서 뭐가요?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게 제주도의 오랜 전설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단순하게 이 기사를 쓴 기자의 혼자만의 과대망상으로 치부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때부터 생긴 케이블카 논란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는지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다 끝났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문제로, 그죠? 이런 것들 속에서 미묘한 균열을 보여주는 게 68년도에 드디어 민간 영역에서의 잡지라는 월간 제주라는 잡지가 발간이 됩니다. 6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월간 제주가 창간됐을 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상상되는 이것들이 대부분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속, 관광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다음 시간에 쭉 하게 되면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